우리가 배웠던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선이었고 하나는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선과 관련된 선처럼 쓸 수 있는 명령어, 또 다른 하나는 원처럼 쓸 수 있는 명령어. 우리가 평일반 같으면 이걸 이틀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3시간씩 3시간씩. 근데 우리가 주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 하루 종일 해서 다 끝내버릴 겁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평일반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셔야 돼요. 자, 별건 없습니다. X라인은 무한대의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선이라고 해요. 레이는 반무한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X라인에 나누기 2 한 거, X라인에 2분의 1입니다. 렉탱은 사각형이고요. 폴리곤은 정다각형. 기억나시죠? 첫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화면에다 이렇게 쭉 그려놨었죠. 바로 그게 폴리곤입니다. 이 폴리곤 하면 되게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데 똑같아요. 예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그때 이제 학생들 이제 제가 96년부터 CAD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되게 어렸어요. 그때 96년 26살 때부터 CAD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래가 또래를 가리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먼저 시작했던 케이스고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시작했던 케이스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과정이 1년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폴리곤 이제 처음에 지금처럼 똑같이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1년 뒤에도 여전히 상대 극좌표로 정다각형을 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폴리곤 명령어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당시 임팩트가 너무 컸대요. 정다각형으로 그리는 게 임팩트가 너무 커서 폴리곤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다각형은 이제 폴리곤으로 그리시면 돼요. 얘는 폴리선입니다. 또는 같은 말로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P라인, 폴리라인은 우리나라 말로 대체 불가능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폴리선이에요. 라인이 선이죠. 그러니까 그냥 폴리선입니다. 그 다음 M라인, 얘는 다중선입니다. 아이고. 맞나요? 멀티? M, U, L. 맞나요? M, U, L, T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넘어갑시다. 그냥 다중선이에요. 근데 요 폴리라인하고 얘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지금 설명할 내용은 아니에요. 얘는 드로잉 명령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치수 들어가기 전에 할 겁니다. 치수 들어가기 전에 P라인하고 M라인은 별도로 공부할 겁니다. 얘는 별도로 할 거예요. 왜냐면 이 P라인과 M라인은 초급 명령어가 아니고 중급이나 고급에 해당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뒤로 뺄 겁니다. 일단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에 관련된 명령어가 아크, 호라고 합니다. 호 또는 다른 말로 해서 원호라고 합니다. 엘립스는 타원이죠. 스플라인은 자유곡선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곡선 또는 자유곡선 또는 스플라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스플라인도 우리나라 말로 딱히 대체될 만한 단어는 없습니다. 도넛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도넛은 도넛입니다. 우리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도넛 팔죠? 근데 그 도넛이 도넛이에요.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은 도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명령어고, 드로잉 명령어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들 있죠? 네, 그게 여기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는 라인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서클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먼저 X라인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X라인. 자, 어딨냐면 드로잉 명령어에 있어요. 여기. 드로우 명령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 드로우 명령어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스플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스플라인 두 개가 있고, X라인, 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플라인, X라인, 레이, 뭐 포인트, 그 다음에 디바이드, 메주어. 포인트, 디바이드, 메주어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전이나 위피아웃, 뭐 3D 폴리라인은 안 할 거고요. 헬릭스도 안 할 겁니다. 이건 3D 명령어고, 그 다음에 도넛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 클라우드는 이제 고급 명령어에 해당하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라인, 여기 P라인, 폴리라인 여기 있고요. 렉텐과 폴리곤은 여기 있습니다. 렉텐과 폴리곤, 즉 트림과 익스텐드가 한 쌍이죠. 똑같은 명령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트림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임팩트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익스텐드는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익스텐드는 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장하는 거. 어디까지?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선을 연장하는 게 익스텐드죠. 트림은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자르는 거. 네, 명령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페어입니다. 한 쌍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렉텐과 폴리곤은 둘 다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이에요. 렉텐하고 정다각형은 폴리라인입니다. P라인이에요. 이 두 개는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에서 이렇게 두 개가 파생된 명령어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P라인으로 그렸어요. 우리 그 상대 극좌표 그리듯이 그렇게 해서 P라인을 통해서 그렸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아예 그냥 프로그램으로 명령을 집어 넣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두 개의 근원은 뭐다? 폴리라인입니다. P라인이에요. 폴리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세 개가 한 쌍인 겁니다. 다 똑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립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치입니다. 해치는 고급 명령어니까 뒤로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드로우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 타이틀 있고 점 찍으면 됩니다. 화면이 너무 작죠? 화면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1900, 와, 내가 1400에 900을 썼던가? 네, 요 정도면 무난하겠네요. 조금 커졌나요? 그대로인가요? 저는 화면을 많이 키웠는데, 여기 보시면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핀을 누르시면 이 드로우 메뉴가 계속 펼쳐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디파이 탭을 누르면 여기 핀이 있어서 핀을 누르면 모디파이가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어넌테이션 아니다. 여기 다 있구나.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리본 메뉴를 사용하셔도 좋고, 이따가 아크는 리본 메뉴를 쓸 겁니다. 저는 명령을 두 개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쉬운 쪽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이해하기 쉽고 빠르고 편한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자, X라인입니다. X라인은 무한대의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자, 읽어보면 어포인트 이렇게 그냥 써 있습니다.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을 지정하면 스루 포인트 통과점입니다. 통과점을 지정해주면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X라인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그려지는데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 확 쭉 줌아웃하면 그냥 무한대로 가는 선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 보도록 하죠. X라인, 그 다음 어포인트, 즉 다시 말해서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 그 다음에 스루 포인트, 통과점입니다. 통과점을 이렇게 지정하면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폴라 트래킹, 즉 극좌표 추적기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쉽게 그려진 겁니다. 이걸 이용한 과제물들이 제법 있어요. 자, X라인. 그러면 여기 옵션들이 이렇게 몇 가지,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옵셋 안 쓰고요. 바이섹트 안 씁니다. 그럼 누구 쓰냐면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이렇게 3개 더 씁니다. X라인은 총 4가지 방법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방사형으로 그릴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호리젠탈.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건 수평선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평선으로 무한대선을 그릴 때 쓰는 게 X라인입니다. 자, X라인, 버티컬. 버티컬은 수직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선. 다시 X라인, 앵글. 내가 어떤 지정한 각도를 지정해줘요. 그럼 그 지정한 각도로 그려지는 무한대선.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4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선. X라인은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보죠. 자, 오른쪽 거, 왼쪽 거 2개 다 할 겁니다. 왼쪽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거에 보면 이 부분이 원래 아크를 그려요. 원래 아크를 그리는데 오늘은 서클로 그릴 겁니다. 서클로 하고 이따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거 아크로 한 번 또 그릴 겁니다. 2번 그릴 거죠. 얘 총 3번 그릴 겁니다. 다음 주에 어레이로 또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레이로 또 그릴 겁니다. 자, 보시면 중심선이 하나, 둘, 셋, 총 6개죠. 그러니까 360 나누기 6. 그러니까 즉 60도 간격이라는 얘기. 이 사이 각도가 60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가 0도예요. 자, 여기가 90도고요. 그럼 90에서 60을 빼니까 이 선은 30도 선. 즉 30, 90, 150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갈까요? 자, 90도죠. 90도 사이에 하나, 둘, 셋, 총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하나, 둘, 3개. 30, 60, 90. 얘 30도 간격. 얘는 60도 간격.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극좌표 추적기, 폴라 트래킹을 30도로 놓으시면 돼요. 다음 우리가 레이어 공부했으니까 레이어도 써먹어야 되겠죠? 하나, 둘. 첫 번째 거는 중심선. 두 번째 건 외형선. 자, 중심선은 빨강색.
중심선은 라인 타입이 센터이어야 되겠죠? 순서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2번. 그 다음 LT 스케일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자, LT 스케일. 자, 선의 모양의 크기를 조절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요. 자, 라인. 자, 제가 라인을 하나 그려보죠. 센터에다 놓고 라인. 자, 지금 100mm짜리예요. 150mm짜리니까 중심선이 잘 나오죠. 근데 제가 이 라인을 단시 100,000만 만 미리 그렸습니다. 자, 중심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실선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확대해 놓고 보면 중심선입니다. 얘를 제대로 출력하면 중심선으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옵니다. 왜요? 선의 모양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선의 모양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때 그래서 여기다 뭘 써야 된다 그랬냐면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LT 스케일 여기다 얼마? 우리가 계산한 축척을 여기다 입력하라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축척 계산하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대략 한 5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50, 60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50. 선의 모양이 커졌나요? 네, 50배가 커진 거죠. 근데 제가 이거 LT 스케일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축척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쓰는 게 그냥 무난합니다. 써보니까 2분의 1 정도?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면 무난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축척이 1대 50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분의 1로 줄여라 이 얘기인데 CAD에서 그릴 때는 반대로 거꾸로 키우라고 했어요. 문자도 50배 키워야 되고 선종류도 50배 키워야 되고 치수도 50배 키워야 되고 종이도 50배 키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날 듯 말 듯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일주일을 쉬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설명하죠. 축척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종이에 그릴 때는 종이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작게 들어오는 거예요? 실물이 작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물을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작게 줄여서 그려야 됩니다. 근데 CAD는 리미트가 없어요. 용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실물을 1대1로 그리는 거예요. 10m면 10m, 20m면 20m, 100m면 100m 그냥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대신 뭘 키워요? 종이를 키우는 겁니다. CAD에서는 종이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이따가 배울 렉탱이라는 명령어로 종이 테두리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축척으로 스케일 명령으로 키울 거예요.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1대 50이면 그러니까 렉탱을 즉 A4 사이즈로 그린 다음에 얘를 50배 키우는 겁니다. 문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50배 키워야 돼요. 치수도 50배 키워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모든 걸 다 50배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종류도 50배가 커져야 돼요. 근데 50배 키우면 이게 너무 커요. 선의 모양이. 왜냐면 이게 IS 타입이거든요. KS 타입이 아니고 KS는 이거보다 더 작게 그립니다. 선의 모양을 더 작게 표현해요. 그래서 LT 스케일 값을 대략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로 그리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예요. 즉 LT 스케일을 지금 50배 했잖아요.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25요. 선의 모양이 작아졌나요? 네, 이 정도로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30으로 줄이면 얼마나 될까요? 50 나누기 3 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60 나누기 3 해버리면 22요. 아이고. 한 이 정도. 이 정도 어디면 무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계산하기 편하게 2분의 1 많이 써요. 2분의 1 쓰거나 아니면 3분의 1 쓰거나.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지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도면을 이 그리는 얘는 현재 1대1이죠. 이 도면 1대1로 그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선정류 축척은요. 1대1에 0.5가 돼야 되겠죠. 1대1, 그러니까 1 나누기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라 그랬죠. 그럼 현재 축척이 1이죠. 1의 2분의 1이면 0.5죠. 1의 3분의 1이면 0.3이죠. 그러니까 LT 스케일 값을 얼마로 주라고요? 0.5로요. 그래야 선의 모양이 적당히 표시가 됩니다. 0.3 쓰셔도 돼요.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이거 따라 그리지 마세요. 이거 따라 그리다 놓치면 끝납니다. 그 순간 따라 그리다 놓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지금 보세요. 어차피 이거 다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 드릴 거예요. 그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바꾸겠습니다. 아웃. 자, 그리고 보시면 안쪽부터 이렇게 그려나갈 겁니다. 반지름 11, 서클 11,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계 쪽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 기계 도면입니다. 키홈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힘을 전달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기어라는 것도 있고 V벨트, 그러니까 벨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벨트 어디 가면 쉽게 볼 수 있냐면 방앗간이요. 혹시 가보셨나요? 네. 안 가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예전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살던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방앗간이 5개가 있었어요. 되게 많죠. 심지어 서울이에요. 왜 방앗간이 많냐면 그 방앗간이 다 떡집이었거든요. 떡집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등산로 초입이었어요. 등산하러 가려면 가장 들고 가기 편한 음식이 김밥, 떡입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러 올라가면서 그냥 편하게 와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분식점이. 김밥을 사서 떡을 사서 그 다음에 이제 마트 들러서 음료수 사서 그리고 등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로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막 그 형형색 색깔의 옷을 입고 그렇게 등산을 해요. 네. 근데 그 방앗간에 가면 이만하게 커다란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방아를 이렇게 돌려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벨트라고 하는 건데 벨트 단면이 그러니까 일자로 생겼다고 해서 평벨트, V자 홈으로 생겼다고 해서 V벨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모터가 있어서 모터가 회전을 하면 모터에 달려있는 축이 있겠죠. 축이 같이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같이 돌려줘야 돼요. 결합을 해가지고. 근데 그냥 여기에다가 탁 꽂아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헛돌아요.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물론 꽉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추면 돌아가긴 해요. 근데 힘이 원체 세버리면 얘가 그냥 헛돌아요. 헛도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핀을 꽂습니다. 구멍에다가 홈을 내고 축에다 이렇게 홈을 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다 쐐기가 물려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축이 돌아가면 쐐기가 같이 돌아가요. 그 쐐기가 얘를 같이 돌고 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쐐기예요. 쐐기. 그 쐐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집 방문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꽂아 놓는 거 있죠. 그 여름철에 보면 문 닫히지 말라고. 맞아요. 그게 쐐기예요. 그걸 여기다 걸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쐐기의 모양이 일자로 생기면 평키, 반달 모양으로 생기면 반달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여기에 반달키가 들어갔는지 평키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건 키홈입니다. 여기가 키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키는 이 축의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로 알 수 있습니다. 자, X라인, 호리젠탈, 그리고 교차점에다 클릭. 그럼 수평선 금방 그려졌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라인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선 그려야 돼요. 이것도 오스냅 추적기를 이용해서 라인, 이거 오스냅 추적기죠. 예, 오스냅 추적기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스냅 추적기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같게 하기. 트림으로 아래쪽 자르고, 자, 트림으로 서로 경계가 돼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금방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거요, 오늘 필렛 배울 겁니다. 이거 금방 할 수 있어요. 다시 서클,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 이만합니다. 근데 중심선이 무한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옵셋 5mm, 트림. 기계 쪽에서는요, 이 중심선을 물체보다 약 한 3mm에서 5mm 더 길게 빼줍니다. 이렇게요. 약간만 더 길게 빼주면 돼요. 3에서 5mm 정도만 중심선이 더 나가면 됩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단위가 크죠. 그러니까 한 1000mm에서 2000mm 정도 중심선을 더 뺍니다. 1000mm면 한 1m 정도 되겠네요. 네. 도면 그릴 때 이제 상대적으로 중심선을 더 빼시면 돼요. 그 다음 서클, 여기에 다이아메타 7mm짜리를 그립니다. 왜 다이아메타 7mm냐면 옵셋 7 나누기 2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데 이 폭이 7mm입니다. 서클, 다시 서클, 옵셋. 이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 다선이라 한 번에 그냥 하시면 반대편까지 금방 만들어져요. 다시 옵셋,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5mm, 양쪽으로 5mm씩 더 옵셋을 해야만 됩니다. 네, 다 됐네요.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 선들은 이제 지우면 돼요.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접하는 원이 아니고 통과하는 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린 여기서 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요. 이제 그 잔머리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이 과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한참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손으로 그리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손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통과하는 원이잖아요. 얘가 반지름이 22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22, 여기서도 22, 여기서도 22, 여기서도 22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이 원의 중심인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반지름 22인 원을 그리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통과할 거예요. 그게 이 호의 중심을 지나갈 겁니다. 교차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22짜리 원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이 두 개의 교차되는 지점이 결국은 뭐예요? 이 호의 중심선이라는 뜻입니다. 서클 22, 서클 22. 다시 서클 22. 맞나요? 네. 여기서부터 22, 여기서부터 22인 바로 여기가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반지름 22인 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트림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렉탱은 사각형을 그릴 때 씁니다. 사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근데 이 렉탱 명령을 쓰면 값이 두 개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값을 두 개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개만 넣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처음에 시작점은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 상대좌표로 x의 길이와 y의 길이를 넣으면 요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 그리는 것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렉탱 대각선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4개의 방향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는 방법은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골뱅이 100, 100 상대좌표인 거죠. 즉, 이 점으로부터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인 점이 두 번째 점인 거죠. 그래서 렉탱은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자,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A3 사이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420-297. 그러면 렉탱 명령어 쓰고 골뱅이 420,297 엔터.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냥 그려지죠. 얘가 A3 사이즈 옵셋 10mm 10mm 안쪽으로 옵셋하면 테두리 선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렉탱이 옵션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챔퍼라는 옵션을 사용하고요. 엘리베이션 안 쓰고요. 필렛 사용하고 티크니스 안 씁니다. 챔퍼하고 필렛하고 위드 이렇게 세 개를 쓰는데 먼저 위드부터 보도록 하죠. 렉탱과 폴리곤은 폴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폴리라인, 폴리선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 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폴리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 구조물 중에 폴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화학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들 옷이나 아니면 이불 같은 데 보면 뭐 폴리에스테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폴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유기적이란 뜻입니다. 분자 구조가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구조물을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선이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폴리선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이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폴리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티크니스도 굵기고 위드도 굵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티크니스가 두께고 위드는 선의 폭입니다. 즉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도로가 있죠. 도로 폭이라고 하죠. 도로 굵기라고 안 하죠. 마찬가지 선의 폭이라고 합니다.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뭐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2차선 도로의 굵기 이렇게 안 하죠.
2차선 도로의 폭이라고 하죠. 도로 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드는 선의 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위드부터 줘보죠. 위드 10mm, 그리고 클릭, 선의 굵기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눌러보면 이렇게 선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렉탱 보시면 챔퍼와 필렛을 써야 됩니다. 근데 얘가 원래 커맨드로 따로 있습니다. 커맨드가 있습니다. 원체 많이 쓰니까 그 커맨드를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렉탱 안에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안 씁니다. 이건 3D에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 얘는 머릿속으로 지우시고, 챔퍼하고 필렛을 먼저 따로 설명드리고 다시 렉탱으로 들어오도록 하죠. 자, 필렛, 그 다음에 챔퍼. 필렛은 모깎기라고 합니다. 챔퍼는 모따기라고 합니다. 모따기 또는 못대기.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사투리 쓰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따기가 맞는 건지 못대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하여튼 사투리입니다. 모깎기나 모따기나 둘 다 뭐냐면은 모서리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모서리의 모자입니다. 모서리 깎기, 모서리 따내기, 이렇게 돼 있는 걸 줄임말로 모깎기, 모따기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서리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내용인데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도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계 쪽에서 사용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계라면 아무래도 쇠붙이를 다루는 쪽이 기계겠죠. 기계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서리가 어떨까요? 쇠붙이는 모서리가 많이 날카롭죠. 그러니까 모서리를 가공해 놓지 않으면 그게 칼날처럼 매우 날카롭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거 쓰세요 그러고 주면 작업자나 혹은 사용자가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서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 이렇게 만져보면 모서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목깎기예요. 이게 필렛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모서리가 전부 다 각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습니다. 다 동글동글하게 라운드 져 있어요. 이건 다 목깎기입니다. 필렛이라고 합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하는 것. 자, 못따기 또는 못대기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느낌이 잘 안 오죠. 자, 어디를 보냐면 우리 당장 이 앞에 나가면 출입구 있죠. 출입구가 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강화 유리의 모서리가 어떤가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유리 모서리는 날카롭습니다. 근데 유리의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자, 제 앞에 이 아크릴 보드 있죠. 이렇게는 동글동글하게 할 수 있어요. 유리도. 근데 이쪽 모서리, 여기 모서리는 안 돼요. 모서리가 면 쪽으로는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가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리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리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 놓습니다. 얘가 바로 못따기입니다. 원래 모서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모서리를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 놓으니 손 다칠 일이 없는 거죠. 유리 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건 못따기입니다. 이걸 영어로 챔퍼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유리 쪽에서는 챔퍼, 일반적으로는
필렛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필렛은 모서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이 곡선에 대한 반지름 값만 넣으면 돼요.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45도 혹은 내가 지정한 각도로 비스듬하게 깎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즉 영어로 하면 디스턴스 1, 거리 1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2, 두 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볼까요? 챔퍼는 두 종류의 값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두 번째는 이 각도입니다. 챔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각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필렛을 줄 겁니다. 그럼 반지름을 넣어주면 돼요. 챔퍼를 할 겁니다. 그럼 거리를 주거나 거리 각도를 주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딱 붙은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각형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오버되어 있는 모서리를 이렇게 세 개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잠깐 이렇게 시간 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려보시겠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모서리와 서로 떨어져 있는 모서리, 그 다음에 서로 선이 교차하고 있는 모서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제 필렛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자, 필렛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필렛과 챔퍼가 같이 있습니다. 필렛 챔퍼는 모디파이 명령어예요. 모디파이 명령어고 필렛과 챔퍼가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렛 챔퍼는 같이 있고요. 자,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여기 커맨드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커런트 세팅, 현재 설정값 모드 이퀄 트림, 자르기 모드이고 반지름은 현재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드가 물어봐요.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자, 보시면 몇 가지 있습니다. 언두, 취소하기, 폴리라인에 적용하기, 반지름 바꾸기, 트림.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얘예요.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멀티플, 여러 개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반지름을 바꿔야 됩니다. 반지름, 제가 10 누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자, 모서리 바뀐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였죠? 근데 여기 이렇게 남아있던 선이 정리됐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필렛, 클릭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선이 그대로 다 연장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필렛, 어떻게 되나요? 넘쳐났던 선들이 전부 잘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트림 모드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필렛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필렛입니다. 필렛은 반드시 반지름을 넣어야 한다 그랬어요. 반지름.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나면,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한 번 수행하고 나면 필렛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필렛을 실행해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멀티플이 있는 겁니다. 멀티플을 누르면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필렛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필렛에 보시면 여기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트림은 뭐냐면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선이 있죠. 혹은 여기 선이 있죠. 여기는 선이 넘쳐나고 있고 여기는 선이 모자르죠. 이걸 선을 정리해 주는 게 트림 모드입니다. 자르기 모드. 지금 현재 트림 모드예요. 트림을 누르면 자르기 모드와 자르지 않기 모드가 있습니다.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가 있어요. 지금 이제 기본 트림 모드인데 노 트림 모드로 놨습니다.
반지름 10. 그러면 자 보세요. 노트림 모드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선 정리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돼요? 필렛 트림 모드를 쓰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트림 모드에 뭐 반지름 20. 그러면 그리고 멀티플. 그래야 우리가 작업하는데 수월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필렛 트림 모드고, 자 이번엔 반지름을 제가 0으로 줄 겁니다. 반지름을 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멀티플 0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선은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근데 원은요, 모서리는 안 만들어집니다.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결국 지금 보시는 이 기능은 뭐예요? 익스텐드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기능은 뭐가 돼요? 트림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필렛인데 반지름을 0으로 놓고 트림 모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 정리가 금방금방 들어가요. 이 기능을 쓰는 겁니다. 자, 제가 렉탱을 그렸습니다. 렉탱이고 필렛 라디어스 10, 그 다음에 폴리라인. 자, 그냥 해요. 그러면 하나만 들어가죠. 근데 폴리라인으로 하면 동시에 4귀퉁이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요 기능이 렉탱에 있는 필렛 기능입니다. 렉탱 필렛 반지름 10. 이해되셨나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로 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과제물을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이 과제물을 제가 또 그릴 겁니다. 또 그릴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X라인, 자, 레이어부터 먼저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의 모양을 갖게 합니다. 일단 트림으로 원을 조금 끊어냅니다. 왜냐면 원은 필렛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원은 안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림으로 원은 조금 잘라냅니다. 필렛 반지름 0, 그 다음에 멀티플 하나씩 클릭하는 겁니다. 트림으로 경계를 지정하고 뭐하고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필렛으로 클릭만 하면 돼요. 서클 반지름 19.5mm, 서클 반지름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원 다시 만들어주고, 다이아메타 7, 해당 위치에다가 만들어주고, 옵셋, 옵셋 7 나누기 2, 서클 다이아메타 95, 옵셋 5mm,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의 모양을 맞추고요. 그 다음 옵셋 5mm, 자, 트림,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림으로 다 끊어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삭제하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트림으로 다 끊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경계는 제대로 지정하셔야 돼요. 이게 경계 지정해 놓고 안쪽을 잘라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원을 조금씩 끊어냅니다. 한쪽을 조금씩 끊어내세요. 됐나요? 자, 필렛 반지름 0인지 확인하고 멀티플 선정리 되나요? 네. 아이고, 필렛 멀티플, 네, 계속 필렛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응용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필렛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얘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챔퍼 똑같습니다.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거든요. 조금 크게 해볼까요? 라인, 자,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똑같이 그렸습니다. 챔퍼 보시면 현재 트림 모드로 잡혀 있고요. 자르기 모드고 거리가 0,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디스턴스가 있고 앵글이 있습니다. 챔퍼링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거리 값을 이용해서 챔퍼링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앵글, 각도를 이용해서 챔퍼링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디스턴스 첫 번째 거리 10, 두 번째 거리 10.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뒤로 10mm 물러나요. 다시 여기 클릭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10mm 물러납니다. 이렇게요. 여기 나머지 있던 선들 잘라냈죠? 이건 트림 모드입니다. 챔퍼 선 연장돼서 자르는 거 맞습니까? 자, 챔퍼, 자, 맞나요? 네. 다시 언두. 챔퍼, 이번에 앵글 방식. 첫 번째 거리는 10, 두 번째 거리는 45도. 자, 그러면 클릭합니다. 그럼 이 뒤로 45도 이렇게 10mm가 물러나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향해서 45도 이렇게 각도로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챔퍼, 다시 챔퍼.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챔퍼, 앵글 방식, 처음엔 10mm, 두 번째는 60도. 클릭합니다. 자, 각도 맞습니까? 60도로 들어오는 거 맞나요? 네. 두 번째를 향해서 이렇게 60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각도예요. 각도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챔퍼예요. 렉탱에 보시면 똑같이 챔퍼가 있습니다. 얘는 거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방식으로 챔퍼링 할 수도 있습니다. 챔퍼보다는 기계 쪽에서는 필렛 챔퍼를 다 쓰고요. 건축 쪽에서는 챔퍼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필렛을 사용합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고요. 해당 과제물을 필렛과 레일을 이용해서 작업할 겁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중심선 레이어 만들고 레이 그다음 클릭하고 0도 그다음 90도에서 30도 더 들어간 60도 270도에서 30도 더 들어간 30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0인 원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80입니다. 그래서 80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클을 그리면 돼요. 안쪽부터 그려볼까요? 서클 안쪽은 다이아메타 30 하나 서클 반지름 20 하나 다이아메타 30이란 얘기는 반지름 15란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파이 30이니까 파이 30은 결국은 R15겠죠. 근데 얘는 R20이고 서클 파이 10mm 짜리 하나 둘 셋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1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오스넷 탄젠트를 씁니다. 쿼드란트 빼고 탄젠트 체크하고 자 라인 작은 원에서 이렇게 큰 원으로 탄젠트를 그립니다. 다시 볼까요? 작은 원 탄젠트에서 큰 원 탄젠트로 다시 보겠습니다. 작은 원 탄젠트에서 큰 원 탄젠트로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작은 원에서 얘가 큰 원으로 이렇게 탄젠트를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냐면 옵셋 5mm 옵셋 하면 됩니다. 하는 김에 선정리를 위해서 얘도 하나 더 빼보죠. 트림 자 그 다음에 지우면 돼요. 지우면 됩니다. 역시 지우면 돼요. 여기 옵셋 5mm 빼먹었네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필렛 반지름 30 이때 트림 모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클릭 다시 필렛 또 필렛 그 다음 요쪽에는 반지름이 4인 원이 있습니다. 필렛 반지름 4 총 6번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쪽은 반지름 2인 원입니다. 필렛 반지름 2 맞습니까? 자 필렛 다시 필렛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선이 짜투리 선이 있죠. 그러니까 트림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와야 됩니다.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트림을 해와야 돼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트림을 하고 필렛 반지름 0 주고 그냥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선정리 되나요? 네. 여기 트림으로 그냥 끊으시면 해당 과제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필렛과 트림을 쓰면 굉장히 쉬워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폴리곤이요.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데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이 있고,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이 있고, 한 변의 길이를 n이라고 하는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게 바로 마지막 방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다각형, 즉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쓰는 방법이죠.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총 3가지. 자, 제가 원을 2개를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50, 다시 서클, 반지름 50. 이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이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내접이란 얘기는 안쪽으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원 안쪽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거. 외접이란 얘기는 원의 바깥쪽에 이렇게 접하면서 생기는 거. 자, 폴리곤을 한번 들어가 보죠. 폴리곤을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엔터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변이라고 하죠. 변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육각형 6개. 했더니 중심을 물어봅니다.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 내접하거나 외접하거나 둘 다 원의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폴리곤. 엣지는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50인 육각형, 혹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칠각형, 이런 식으로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땐 엣지, 모서리 하나 그려서 나머지 정다각형을 그릴 때는 엣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원에 내접 혹은 외접할 때는 센터 오브 폴리곤부터 시작합니다. 폴리곤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점 지정하면 그 다음에 옵션이 물어봅니다. inscribed in circle. inscribed, 내접하다란 뜻입니다. 원 안에 접하는, 내접하는, 원에 외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어렵죠? in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얘는 원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접. circumscribed about circle, 얘는 외접, 바깥쪽으로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inscribed, 내접합니다. 자, 반지름을 물어봐요. radius of circle. 제가 이거 원 둘 다 반지름 5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50 엔터. 원 안에 접한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사이드 6개입니다. 원의 중심입니다. circumscribed, 즉 외접합니다. 반지름 50입니다. 자, 외접된 거 맞습니까? 네, 원에 볼트머리 그릴 때, 그러니까 볼트머리 그릴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 많이 하고요. 자, 육각형입니다. 엣지. 클릭하고 한 변의 길이를 지정하면 돼요. 50.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과 관련한 명령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라인과 M라인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건 나중에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아크, 엘립스, 스플라인, 도넛이 아니라 거꾸로 내려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더 쉽거든요. 자, 도넛입니다. 도넛은 원 2개가 동시에 그려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드 다이아메타가 있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가 있습니다. 안쪽 지름, 바깥쪽 지름.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20 엔터,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도넛이 찍히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30.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지금 바뀌었죠? 근데 캐드가 자동으로 바꿉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3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30. 두 개가 똑같으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20.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이게 도넛입니다. 한 번씩 해보시죠. 스플라인은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 보시면 스플라인 방식이 메소드에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스플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점을 통과하는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스플라인은 이렇게 점을 통과하는 곡선이에요. 이게 이제 스플라인인데, 스플라인에는 메소드를 들어가면 피트 커브와 CV 커브가 있습니다. CV 커브로 바꾸면 이건 접점으로 지나가는 곡선입니다. 접점으로 돌아가는 곡선이 만들어져요.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데 비해서 CV 커브는 접선입니다. 이 선과 이 선의 접선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접선 방향으로 곡선 반경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CAD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고, 메소드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플라인, 메소드, 그 다음 피트 커브를 통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냥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엘립스는 타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엘립스는 타원입니다. 타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이 타원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는데 어디서 많이 쓰냐면 CAT 2급 시험 볼 때 반드시 타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CAT 2급 시험 볼 때 올해까지는 반드시 한 군데에서 타원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군데 타원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타원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장축과 단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CAD에서는 장축, 단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첫 번째 축, 그 다음 또 다른 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이 일단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제가 X라인을 그릴 겁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50 하나, 서클 반지름 30 하나. 그래서 제가 수직으로는 30짜리를,
수평으로는 50짜리를 이렇게 집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원, 엘립스 보면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 끝점, 그 다음에 어더 엔드 포인트 오브 엑시스, 축의 또 다른 끝점.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디스턴스 투 어더 엑시스, 다른 축의 거리. 이렇게 해서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축의 양 끝점을 지정하면 중간점이죠. 즉 축의 중심점부터 절반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는 어쨌든 계산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타원의 중심에서 첫 번째 축의 끝점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반대쪽은 알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반대쪽이 알아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타원에는 타원의 아크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얘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선을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타원이 언제 생겨나느냐 이거죠. 타원이 언제 생겨나느냐. 자, 잘 보세요. 제가 중심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 다음 옵셋 10mm, 적당히 라인을 그릴 거고요. 옵셋 100mm. 네. 레이어를 다 중심 외형선으로 바꿨습니다. 필렛. 자, 지금 그리는 얘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라인, 서클, 반지름 10. 자, 뭔지 이해되시나요? 원기둥 또는 봉, 또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가래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래떡이 있는데 가래떡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내면 그 단면이 그냥 원으로 나와요. 근데 단면을 이렇게 45도로, 아니 사선으로 잘라내면 그 떡국떡이 나오죠. 그 떡국떡이 바로 타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원을 사선으로 잘라냈을 때 그 사선의 단면 모양이 타원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X라인,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잘랐습니다. 아니, 일단 하나 지우죠. 자, 트림.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없어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얘를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보게 되면 타원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라인, 아니 여기
먼저 이거부터 해보죠. 이거 45도 사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중심선의 위치는 이렇게 끌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중심선의 모양은 이렇게 갑니다. 이거 나중에 정투상이라는 걸 할 때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됩니다. 이 45도 사선과 마주치면 됩니다. 자, 라인 아니 옵셋 10mm 속성 일치시키기 라인 여기겠죠? 그 다음 제일 끝점은 여기겠죠? 트림으로 아니 필렛으로 선정리하죠. 오늘 필렛을 했으니까 필렛을 많이 써보죠. 자,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타원이 그려져야 돼요. 타원을 그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타원의 중심입니다. 타원의 중심선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타원의 중심선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타원의 중심선입니다. 왜냐하면 타원의 중심선이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가 타원의 중심선입니다. 그러면 타원이 생길 제일 끝점, 그 다음 제일 끝점을 찾아내시면 돼요. 물론 여기도 찾아내면 더 좋습니다. 즉 타원은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엘립스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엘립스 센터 방식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다른 끝점 여기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가래떡이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아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크는 조금 더 활용성이 높겠죠. 자, 아크를 보시면 이렇게 방법이 많아요. 방법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크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타트 포인트 오브 아크, 아크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러면 세컨드 포인트 오브 아크 와 센터 엔드, 즉 아크의 중심점, 아크의 끝점이란 뜻이에요. 일단 무시하고 세컨드 포인트, 그 다음 서드 포인트, 그러면 아크가 그려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타트 포인트를 지정하지 않고 센터 포인트도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엔터. 그러면 연속해서 아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크를 통해서 이렇게 금방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게 그러니까 3포인트와 컨티뉴어스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세 점을 입력하면 아크는 그려집니다. 그 다음 시작점이나 중심점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컨티뉴어스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라는 명령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렇게 9개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아크는 무조건 3개의 점을 입력하면 돼요. 3개의 점을 입력하는데 보시면 스타트 센터 엔드란 얘기는 뭐냐면 아크의 시작점, 아크의 중심점, 아크의 끝점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센터 스타트 엔드라는 게 있어요.
아크의 중심점, 아크의 시작점, 아크의 끝점. 결론은 뭐예요? 두 개가 같은 옵션입니다. 첫 번째 점을 아크의 시작점으로 했느냐, 아크의 중심점으로 했느냐. 두 번째 점을 아크의 중심점으로 삼을 거냐, 아크의 시작점을 삼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옵션과 이렇게 세 개의 옵션이 결국은 같습니다. 그럼 아크를 그리는 방법,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렇게 6개입니다. 6개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아크의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앵글, 각도, 시작점, 중심점, 랭슨. 여기서 말하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이렇게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이 랭슨과 다이렉션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합니다. 자, 하나씩 해볼 겁니다. 자, 아크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점, 두 번째 점, 중심점, 끝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중심점이면 호의 중심점이고요. 그 다음에 끝점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보시면 end point of arc or angle, chord length, 즉 각도, 그 다음에 현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끝점을 지정해 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호가 그려지는데 내가 계속 커맨드를 안 쓰고 얘를 써도 돼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그럼 바로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제 쭉 나갑니다. 시작점, 중심점, 앵글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리고 각도. 몇 도냐 이거죠. 자, 120도.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맞춰져서 그려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호에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에는 호의 길이와 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호의 길이, 현의 길이,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호의 길이는 쉽게 얘기해서 원 둘레를 말합니다. 호의 둘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의 길이란 얘기는 뭐냐면 끝점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있으면 가장 빠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아크가 이렇게 있다면, 아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크의 둘레로 가는 거 있죠. 요게 호의 길입니다. 그리고 현의 길이는 뭐냐면 이렇게 끝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 이게 현의 길입니다. 현을 우리나라 말로, 아니 현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줄입니다. 줄. 그러니까 현을 응용한 말이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콘트라베이스나 이런 건 다 줄로 줄을 이용한 악기죠.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넥이라 그러죠. 머리 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고 울림통이 있어서 줄을 울리면 이 울림통에서 소리가 이렇게 울려 나가는 거죠. 네, 보시면 현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구부러진 데를 직선으로 쭉 가는 거죠. 현은 줄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구부러져 있어도 현을 연결하면, 줄을 연결하면 줄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줄은 일직선으로 가게 돼 있죠. 마찬가지. 호의 양 끝점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거, 이걸 현의 길이라고 하고, 호의 둘레로 가는 거, 이게 호의 길입니다. 원둘레로 가는 것, 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얼마가 좋을까요? 106 맞나? 아니다. 얼마지?
시작점, 끝점 86. 네, 이렇게요. 대략 여기까지가 한 86점 얼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길이를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6.6mm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점이. 그래서 제가 86을 준 거예요. 여기 벌어진 게 대략 0.6mm 정도? 한 1mm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각도 120도. 제가 이거 일부러 120도 세워놓은 거예요.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되죠. 라인. 자, 이 선은 60도 선이죠.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각도, 아이고. 시작점, 끝점, 각도가 60도. 그러면 금방 맞춰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60도. 그러면 모양을 금방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점을 찾아내거든요. 그 다음에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접선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에 따라서 호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종종 사용해요. 그 다음 시작점, 끝점, 반지름.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를 그리는 방법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과제물 중에 이 과제물이 있었어요. 이 과제물, 이 부분. 바로 여기가 호를 이용한 과제물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을 이용한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고 한 2시간 정도 남았죠? 남은 시간들은 과제물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죠.